이번 설 끝나면은 바짝바짝 또 문제 드릴게요.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2월달 바빠. 저도 책을 내는데 한 5, 600페이지짜리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편집하고 그래서 그 교정 보고 하느라고 인쇄소 넘기고 뭐 하느라고 정신없었거든. 거기다가 뭐 그렇잖아 지금 요즘에 딸내미는 무슨 라섹 수술한다고 갑자기 또 집안이 처박혀갖고 맨날 자 체크해볼게요.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5번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5번 19번에 3번 20번에 5번 21번에 4번 22번 이거 겹쳤죠? 23번에 5번 24번에 2번 25번에 4번 26번에 3번 27번에 3번 28번은 이렇게 교정 좀 해주시고 전통 형이상학으로 정답은 5번 그다음 29번에 4번 30번에 4번 31번에 4번 32번에 4번 33번에 5번 34번에 1번 35번에 2번 36번에 1번 37번에 5번 38번에 2번 39번에 5번 40번에 3번 36번에 1번 37번에 5번 35번에 2번 세화씨 스타일이 다른데 괜찮아? 힘들지? 확실히 자는 몇 개 틀렸어? 5개? 잘했네. 우리 친구는? 저도 네, 4-5개? 오케이. 네네, 전에 봤던 문제 틀렸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요. 그래, 그러다니까. 봤던 문제 또 틀린다니까. 원칙을 안 잡아놓으면 헷갈리죠. 자, 앞에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 번호만 부르세요. 오늘 처음 오신 언니 괜찮아요? 네. 그저 공부 좀 하셨구나 그럼. 네? 공부를 좀 하셨어요? 누구요? 예. 아니요, 진짜 오랫동안 공부 안 했어요. 놀러 다니는 거죠. 그럼 놀러 다녔으니까 머리가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그러니까 신선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 네. 그 오랜만에 또 문제 보니까 또 재밌잖아 또. 스트레스는 좀 덜하지. 오히려 막 시험이 가까워져 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수험생들 대할 때 항상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이 갖고 있는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지 않으면 거꾸로 그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 힘든 친구도 많거든. 특히나 시험 가까울 때 민감하잖아요. 국가시는 괜찮아요? 네. 자, 체크해봐요. 바로 불러봐요. 네, 7번 한번 해보세요. 5번까지는 없어? 5번까지 먼저. 5번. 하나라도 이상한 질문 하셔야 됩니다. 5번 먼저 볼까요? 추론. 2020년도 나왔던 피스 문제인데요. 자, 조건들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모두 X국과 Y국에서만 소득을 얻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의 각 항목은 거주국이 결정될 때까지 첫째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되 항목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또 걸었어요. 거주국이 결정되면 그 뒤에 항목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세 번째 조건이었고, 자, 소득을 얻는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여기 기억이죠.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자, 메모를 해둬야 될 것이 소득을 얻는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둘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쪽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하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체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소득을 얻는 국가 중에서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이걸 기억이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봐요. 둘째는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에서 모두에서 영구적인 주소를 갖는 경우, 이걸 두 번째 조건으로 보고,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세 번째 조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기억인 경우는 어때요?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보죠. 소득을 얻는 국가 중에서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면은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봐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라고 얘기했던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서 영구적인 주소를 갖는 경우라면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쪽 국가의 거주자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뭐가 아닌 경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주소를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 영구적인 주소가 있지 않은 경우, 그 경우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첫 번째는 소득 얻는 국가 중에서 한 국가에만이 영구적 주소. 소득을 얻는데 한 국가에서만 영구적 주소. 이 조건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의 영구적인, 소득을 얻는 두 국가라고 해야 되죠. 두 국가의 모두의 영구적 주소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이 다르죠. 한 국가냐 두 국가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관계죠. 더 중요한 이해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보시고, 자, 첫 번째는 기억 얘기한 거니까, 기억을 얘기하게 되면 소득을 얻는데 한 국가의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국가, 그렇죠?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보는 거죠. 거주자로 받고, 니은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국가
부모인 경우에는 디귿. 디귿에 의해서 디귿을 갖는이라고 해야 되나? 디귿을 갖는 국가의 거주자. 니은의 경우라면은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그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되는 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 국가도 아니에요. 한 국가의 영구적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다음 and죠. 니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낫디귿이, 낫디귿인 경우.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요 두가 요거하고 5어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거주. 요게 뭐냐면은 리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에 50% 이상 거주죠. 그러니까 살기를 50% 이상 그쪽에 살아. 그러면은 통상적 거주하는 곳으로 양쪽 다 아니면은요. 요것이 아니거나 요것이 아니면 요것이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통상적 거주하는 곳을 거주하는 곳으로 국가의 거주자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조건 주어져 있는 것이 리을이 아닌 경우죠. 리을이 아닌 경우예요.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서 50%를 초과해서 거주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국적에 따라서 거주국을 결정합니다. 모든 논리 문제는 어쨌든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선 조건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갑, 정의 국적에 따른 거주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갑에서부터 정까지의 국적에 따른 거주자를 거주국이죠. 거주자가 아니라 거주국을 결정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거주자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갑을 볼까요? 갑은 어느 나라에도 영구적 주소가 없어요. 영구적 주소가 없으므로 A하고 B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죠. 영구적 주소가 없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A도 영구적 주소가 있고 B 같은 경우도 영구적 주소가 있다는 얘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따라서 갑은 A하고 B 가지고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결정해야 되냐면 요건 거죠. 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낫디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해서 C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뭘 판단해야 됩니까? 요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할 때 요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50% 이상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1년 중 약 9개월을 갑은 Y국에 거주한다 그랬죠. 그게 핵심적인 요소란 얘기죠. 따라서 갑은 Y국 거주자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을은 영구적인 주소를 X국에 가졌다 했어요. X국이 가졌고, 첫째 기준, A 기준이죠. A 기준에 따라서 X국의 거주자로 결정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 병, 두 국가 모두에 각각 영구적인 주소를 가졌죠. 각각 가졌으니까 B, 두 번째 B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병은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X국 거주자죠. 그 다음 정은 Z국에만 영구적 주소를 가졌지만 Z국은 소득을 얻는 국가가 아니에요.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Z국은요.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의 영구적인 주소가 없지만은 X국과 Y국에서 정확히 50%씩 거주함으로, 그렇죠? X국하고 Y국에 정확히 50% 거주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거 리을 지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준이 뭡니까? 마지막 기준 국적에 따라라고 했죠. 국적. 리을이 아니니까. 리을이 아니어서 국적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하라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인 국적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하면 정은 어디? Y국 거주자가 되겠죠. 국적이 Y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Y, 을은 X, 병 X, 그 다음에 정은 Y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된 거예요? 5번이 답이 된 거죠. 그 질문인데 여기서 둘째나 셋째 그 조건 같은 거 다 B나 C나 다 그 소득을 얻는 두 국가종이라는 전제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소득을 양쪽 국가에서 다 얻는다는 건데 그 아래 그 4개 사례에서는 소득을 양쪽에서 얻는다는 전제는 없는데 그냥 있다고 맨 하는 위에 건가요? 있어. 맨 위에. 맨 위에? 4명 모두 X국과 Y국에서만 소득을 얻는다.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서 단서가 다 붙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의뢰 그러면 두 번째 사례에 그 X국에서 Y국 법인의 업무에 참여하는 거는 소득이 어디서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을 부분에서 을은 Y국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Y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을은 Y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그가 유일하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진 X국에는 1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는데, 그러니까 소득 부분은 양쪽 다 얻는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소득은 다 양쪽 다 얻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B와 관련되죠. 어쨌든 1차적으로 그죠? 지금 나와 있는 Y국하고 X국하고 둘 다 얻고 있는 거라 봐야 되겠죠. 소득은. 그런데 니은 지점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쪽 관련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을은 첫 번째 조건이 을은 영구 주소가 영구적인 주소를 X국에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X국에 가졌으니까 영구적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X국 거주자라고 결정하는 게 맞지. 소득을 얻는 국가,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겠죠. 당연히 둘 다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뭘 기준으로 볼 것이냐 문제잖아요. 그치? 뭘 가지고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요 부분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자, 2020년도 5급 필수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몇 수를 본다 생각해야 돼. 몇 수. 서너 수는 봐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정확한 답이. 자, 우선 조건을 정리하라. 조건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라. 자, 또 5번 맞고. (7번) 할게요. 7번은요, 동일한 종류의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 겉길이 묶은 것 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쵸, 옛날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인데,
이거는 논증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추론이 떠오르고 추론 안에서 연역, 귀납, 유추 뭐 더 들어가면 변증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변증법 맞네 보면 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연역은 어떤 거고 기본적으로 연역은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일반적인 거죠. 이건 구체적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런 식이죠. 전체가 어떠함으로 부분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 일반적 결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반대죠?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이. B만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납 추론을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 우리 논리학 쪽에서는 귀납은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오히려 거짓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짓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리학적으로는 거짓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경험적인 거다. 경험적인 요소와 관련되고 뭐와 관련된다? 개연성.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연역은 타당성이라고 그랬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는 전제.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참이라면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이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억의 경우에는 문명화된 모든 사회에서는 규칙이 있다 했습니다. 어때요?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죠. 전체. 만약 규칙이 없다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 그래서 다음에 전제가 나와 있고 규칙은 정부가 만든다. 뭐 이렇게 해놓고 안정된 정부가 없다면 문명화될 수 없다 해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안정된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 형태가 대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거 1하고 논거 3을 바탕으로 한 3단 논법을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봐도 알겠죠. 연역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나머지 기억은 그렇고요. 니은 볼까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와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성격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지주의 시대와 농부의 이익,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니은도 역시 전제를 깔고 그것에 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가고 있잖아요. 자, 디귿. 나라의 상태로 보아 사람들의 습관으로 보아 또 그 지점에 대해 여러 경험, 냄새가 확 나죠. 경험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에 벌써 냄새가 확 나죠. 경험적인 요소, 귀납적인 어떤 추론을 보여준 거죠. 직접 과세에 의해서 아주 많은 금액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세법의 확대는 언제나 효과가 없었고, 자, 경험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새로운 강제 징수 방법은 시도될 때마다 실패했고, 대중에게는 늘 똑같이 실망으로 끝났고, 국고는 텅 빈 채로 있어 왔을 뿐이다. 라고 해서 또 논리적인 증명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때요? 경험적인 요소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연역도 그렇고 귀납도 그렇고요. 쓰인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나서 왜 그러냐 구체적인 사실들을 뒤에 진술해도 상관없어. 근데 말하고 싶은 쪽이 어느 쪽이냐를 생각해야 돼.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해. 경험을 통해서. 네? 그렇게 판단되면 귀납 추론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순서에 집착하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쓰인 순서에 집착하면 안 되고 말하고자 하는 바의 주장이 어느 쪽이냐를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디귿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불가능하다까지가 주장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게 결론이야. 말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 해서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뒤에 진술해서 이게 딱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의도적으로. 이해됐어요? 응. 다음, 리얼. 그러면 왜 원숭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왜 원숭이는 커다란 고통에 힘에서 귀먹은 벙어리가 하는 것을 결국 흉내낼 수 없겠는가? 원숭이 말하는 기관이 아무리 훈련해도 똑같은 발음.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커다란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원숭이만큼 현저하게 그 외부 기관이 인간과 유사한 동물은 없기 때문에, 만약 원숭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참이고 거짓이라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건. 참 거짓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또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뭐만 묻고 있는 거야? 논증의 종류만 따지는 거야, 논증의 종류. 그래서 이거 경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논리성,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명제 스타일의 어떤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보나마나 이건 뭐다? 귀납이구나.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피스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연역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명제를 통해서 가설 만들고 뭐 하는 그런 형태들은 연역이고, 경험적인 어떤 구체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귀납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바로 체크를 해버려야 돼요. 시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해하셨어요? 네. 올해 22? 하나? 아니요. 23? 21. 다행이다. 만으로는 아니에요. 만으로는 22? 네. 그거 맞네. 내 비슷하게. 맞췄네. 옛날엔 잘 맞췄는데, 진짜. 딱 나이만 보면. 국화 씨가 올해 25이었나?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도 잘 못 맞추게 되나 봐. 교수님 7번이 계속 정답이 있던가요? 7번이 1번. 그 다음 8번도 그런 1번. 기억이 연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역. 기억 니은이 연역. 디귿 리을이 귀납. 1번은 니은 디귿이 있겠네요. 네? 아니에요? 기억은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기억 니은이 있겠잖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디귿 연구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주는 선. 그 분리선이야. 기억 니은은 이게 서로 안 통했네 나하고. 출제자의 마인드는 기억 니은이 같은 거고 니은 디귿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같은 거라고 봤어? 네? 니은 디귿이 같은 걸로 봤어? 아니요, 저 기억 니은이 같은 거라고 봐봐. 아니 그러니까 표시가 그렇죠. 니은 디귿이 같은 거라고 해서 이어놓은 거 알고. 죄송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억 니은이 연역, 디귿 리을이 귀납. 그 표시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요. 가운데 뭘 붙여서 요 선을 뭐라고 하지? 이 선을? 요거. 영어로 봤을 때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요 두 개는 줄표. 이렇게 쓸 때 양옆에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어로는 문장 부호기 중에서 줄표. 하나는 이거는 붙임표. 붙임표. 줄표인 경우에는 어떤 게 쓰이냐면 앞뒤의 문장이 어떻게 된 경우 이어지는데 요게 생략해도 되는 거. 생략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건데 집어넣었다 이거지. 그 표시를 줄표로 표시해요. 추가 설명. 추가 설명해 주는 거. 쉼표해도 돼요 이거는. 쉼표 이렇게. 8번도 추론 형식을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마는 유비추론, 유추. 가다마는 유추죠. 나하고라는 가설추론인 거죠. 나하고라는 가설추론. 우리 보통 연역 이런 것들이 다 연역추론 형태가 가설추론인 거죠. 일반적인 논증 형태가. 근데 가다마는 유추.
유비 추론. 연역이 무슨 글자였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역 디덕션이라고 표현하는 거. 디덕션. 그러니까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덕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에 모아버리는 거야. 예. 한자 때문에 이거 흐를 연자. 이게 연역. 이게 흘러가는 거지. 흘러가는 거지. 위에서. 역을요? 여기 뭐냐? 무슨 역자지? 저기 역근력 그런 거 아닐까요? 연역. 그 실사변에 이거 그래서 뭐야? 아, 이거 그게 역 어? 택자? 뭐라 해야 되지? 택자의 우측에 있는 건데. 수번에다. 아, 네네, 비슷해. 맞아요, 그 맞아요. 비슷하게 맞아요, 생긴 그렇게 거예요. 생긴 거. 네. 네, 사자가 위에 있어요. 네. 사자 위에 있고 네. 아래에는 이거다. 팔자. 연역. 그러니까 엮는다의 의미겠죠. 엮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게 엮었다. 귀납의 귀는 돌아갈 귀자거든. 그러니까 돌아간다니까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거거든. 남도 모을 남자고. 이렇게 되나? 아니요. 그쵸? 그 중간에 그 네모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행자로 하고. 위에 사자가 없어요. 위에 사자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이 그리고 예. 아래는 행복할 행자. 응 맞아 이거지. 거꾸로지 이게 이상하게 썼더라. 이게 엿보다 이게 엿볼. 엿볼역 엿보다 이 눈목이 옆에 있는 거야. 눈목자를 옆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 할 때 행이거든요. 밑에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 매울신이잖아. 그러니까 매울신 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냐 매운 걸 없앴다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다행이다, 행복하다, 맵지 않은 거. 그래서 행복하다 할 때 행자가 돼요. 다행의 행자가. 근데 그거 행복한 걸 몰래 이렇게 엿보고 있나 봐요. 엿볼역 이렇게 되죠. 실사가 붙으면서 엮는 내용이 되겠죠. 유리추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유추. 그 정리해놓은 그 자리에 거기에 그 다 써놨어요. 그 강의도 해놓은 거. 기본 개념이. 유비추론은 뭐의 줄임말이야? 유추의 줄임. 유추라고 줄일 수 있죠. 유추. 또는 뭐라고 말해도 돼? 유비라고도 나와 시험제. 유비추론을 유추 또는 줄여서 유비. 추론이란 말 빼버리고 유비. 그리고 관우 장비 떠올리면 안 돼. 아 유비 나왔네. 관우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뭐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카테고리가 달라요. 범주가. 그래서 A를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세 지점이 있고 B도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있네. 그래서 비슷 기역의 요소, 니은, 디귿 요소가 다 있네. 아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해서 처음에 무슨 우유 먹이지?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고 좀 지나니까 서울대나 갈라나? 서울 우유 먹이고 좀 지나면 연세 우유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잖아. 점점 더 하다가 고3쯤 되면은 저 지방대로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지방내에서 온 친구들은. 농담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라톤 할 때에 시작할 때 그다음 가운데 끝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인생이 보여주는 요소와 마라톤이 보여주는 요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구조와 속성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범주는 완전 다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유추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뭐라고 봐야 돼? 논리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응? 그래서 유추는 뭐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어요? 비유의 하나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같은 거. 비유의 하나가 유추인데, 비유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만 같아도, 하나의 지점만 같아도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유추라고 말할 때는 스트럭처,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2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2지점 이상은 돼야 유추란 말이 가능하다. 근데 비유는 한 지점만 같아도 비유란 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비랑 귀납은 아예 별개 영역이 있는 거야 아니면 겹칠 수가 있나요? 겹칠 수 있죠. 근데 주된 게 뭐냐를 봐야 되지. 연역이라면 근데 아예 다른 거죠. 어? 연역이라면 근데 아예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귀납하고 유추하고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거예요? 요거 같아요. 귀납도 어때? 구체적인 사실들 얘기하잖아. 기억 같아요. 니은 같아요. 디귿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귀납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근데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귀납은 같은 범주 안에서야. 이건 범주가 달라요. 카테고리 자체가. 거기가 딱 차이점인 거야. 이게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연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중요한 거야.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데서 같은 지점들을 말하고 있냐, 아니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구체적 사실들을 말하고 있냐, 이런 것들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원숭이 그 원숭이 교육시키는 거 7번 문증이 귀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참거짓 하면 안 돼. 참거짓 부분을 벗어나 그걸 하면 안 돼요. 어디 갔냐? 왜 원숭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왜 원숭이는 커다란 고통의 힘에 의해서 귀먹은 벙어리가 하는 것을 결국 흉내낼 수 없겠는가? 원숭이의 말하는 기관이 아무리 훈련해도 톡톡한 발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감히 판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커다란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원숭이만큼 현저하게 그 외부 기관이 인간과 유사한 동물은 없기 때문에 만약 원숭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여기에서 참거짓을 벗어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된 이야기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장은 뭐냐면 어떤 주장이죠? 원숭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그렇죠. 교육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근거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장 구조가 막 물음표 나오고 막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해서. 하여간 뭐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결론이 도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았어요? 결론이 도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한 문장만 가지고도 이건 연역이다, 귀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시험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 그거는 주장입니까? 전제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있고 주장에 바탕을 하는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전제. 근데 그 사실은 어떻게 잘 봐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뭐가 있었겠어? 자기가 경험했던. 제비가 낮게 나는 걸 엊그제 봤는데 비가 왔어. 지난달에도 그랬어. 그런 경험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비가 먹이 먹기 위해서도 내려올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밑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진술 자체가 이미 귀납적으로 형성이 된 거야. 이거. 연역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이 문장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요? 제비가 낚아면 비가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비가 낚아달더라니까요. 야, 오늘 비가 오겠네요. 라고 하는, 응? 잘못된 결론입니다만은, 연역적인 추론 형태도 모양이 보이죠. 진술 하나 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작은 무엇이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경험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귀납적인 추론의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유비적인 사고를 하고 있긴 한데 경험적으로 이미 제가 쌓은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원숭이와 관련된 부분도 나의 경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진술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귀납적인 추론 과정이 깔려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경험이냐, 선험적인 거냐, 어떤 논리와 합리와 관련된 거냐, 아니면 경험적인 요소와 관련된 거냐를 가지고 의식하고 있으면 명확해져요. 예전에 그런 얘기 설명했나?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비평가가 작품을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비평가가 A의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어떤 것이? 연역적이야, 귀납적이야? 어떤 그러니까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비평가의 비평은 거짓이다. 참입니까? 이거 참고해서 생각해 볼까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비평을 압니까? 작가가 쓴 얘기는 작가만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면 어? 근데 이게 참거짓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전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작가는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이 나온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배경에는요. 저는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거 베스트셀러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이 작품 써갖고 내가 지금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 정도는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런 의도야, 나는. 나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의도대로 작품은 쓰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의도대로. 그러면 자기는 그런 의도로 썼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비평가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객관적인 비평이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비평가는 연구를 한단 말이야. 수많은 작품들을 연구하고 구조를 보고 거기에 테마, 주제도 보고 관련된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런 텍스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은 이런 거야.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품이 텍스트 안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평가의 비평은 오히려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더 정확한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제를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건 어떤 거예요? 연역적인 거죠? 연역적인 사고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요소가 아니지, 지금.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역적인 사고의 과정이 끼어들어갔다. 좀 느낌이 와요? 연역과 귀납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해봐요. 9번 됐어? 9번 해결돼?
15번? 11번. 자,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결론. 문제 잘못 봤죠, 또. 엉뚱한 거 답한 이유는 결론, 문제를 안 본 거죠. 마음만 급해갖고. 마지막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불리한 형편에 놓인 이들의 삶을 덜 나쁘게 하고 불평등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는데 두 진영이 협력하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거의 분명해졌다. 그 앞부분과 관련해서 좌파 우파 불평등을 일으키고 이를 완화하는 사회 경제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 불평등 말하고 있어. 키워드를 먼저 파악해야 돼. 불평등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몇 번 했어요? 뭐라고 착각해서 몇 번을 한 거야? 이 적절한 거.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네. 응. 그냥 내용이 적절한 거. 4번. 4번. 자, 마지막에 정의로운 국가라면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 평등권을 되도록 폭넓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은 좌파 우파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일 생각이다 했어요. 정의 원칙이 나왔거든요. 자세히 보면 예. 국가가 분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다시 결론으로 나오는 건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미 다 동의하고 있어요. 다 말하고 있는데 뭘 또 그걸 결론으로 냅니까? 다 맞는 말 같았어요. 다 맞는 말 같았어요. 다 맞는 말인데 나와 있는 거냐? 결론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늘 주장. 착하면 안 돼. 결론을 계속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결론이라고 논리적인 글에서 논증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은 주장이다라고 의식해야 돼요.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좌파 우파 그냥 원래 다 정의 주장해. 둘 다 정의 주장해. 그럼 새로운 주장이 뭐 있어?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응? 주장하는 쪽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면요, 어디서 틀리는 거냐면 간발의 차이에서 틀린 거잖아. 5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원칙을 잡아야 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국가시한테 결론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나와 있는 전제들 말하는 게 아니야.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것, 이걸 찾아내라.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야 답이 보이죠, 이거는. 이것도 2018년도 나왔던 필세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최근에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있다. 의식하더라. 실수할 수 있다. 또 최근 뒤에 것들은 바로 다 최근 문제들이었죠. 13번 같은 경우는 재작년 문제에서 22년도 문제였는데 되게 쉬워. 논제 찾으라고 했을 때 큰 틀을 먼저 봐. 그 다음 뭐 찾아야 돼? 접속어를 봐. 그러나를 찾았어. 그러면 그러나 앞에 게 주장이겠어? 뒤에 게 주장이겠어? 뒤에 게 주장이지. 그러니까 논지 찾기는 되게 쉬운 거다. 빨리 풀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면 당연히 그러나를 먼저 보고, 이 순간에 큰 덩어리를 딱 보는 순간에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찾아야죠. 선택지 중에서. 이 말을 바꿔놓은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바꿔놓은 표현이 문화마다 5번인 거죠. 문화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치? 관련. 1번은 맞는 말인데 핵심 논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수용 문제입니다.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만 수용하는 게 아니야.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가 있느냐를 항상 봐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이론 중에는 다양한 문화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1번은 일치인 거죠. 그렇지. 일친 다른 건 아닌데 논지니까 주장하는 걸 찾아야지. 그러나 다음에 내용을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아니다 나오는 순간에 냄새가 확 나죠. 아니다. 주제문이 보이고. 근데 14번에서 응. 정답이 4번이 아닌 이유는 이게 조직적으로 파업을 일으켰다지 조직적으로 협화에 저항한 게 아니라기 때문에 4번이 아닌 거예요. 조직적 저항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 협화에 안 한 거 아닌가요? 협화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느 부분이야. 제일 조선인들은 집에서는 조선말을 하고 아리랑을 부르는 등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후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만들어 축하 행진을 할 수 있었다. 조직적 저항입니까? 이 부분이? 3문단에는 근데 아니 3문단 때문에 헷갈렸어요. 4문단의 민족 정체성은 그런 건데 3문단에서 여기 조직적으로 파업을 일으키는 조선인 집단을 척경 대상으로 삼았다. 그 협화해가 대상이 아닌 거죠. 네, 이게 협화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제일 조선인은 협화회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일본의 그러니까 주어가 제일 조선인들은 부분을 찾아봐. 제일 조선인들은 집에서 조선말하고 아리랑 부르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민족 정체성이라는 말도 우리 생각해야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했는데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인 거지 조직적인 건 아닌 거예요. 조직적, 여기 말장난 하는 거야. 냄새가 나죠. 어쨌든 스타일은. 일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스타일에서는 냄새가 보여요. 그다음 15번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용어를 살짝 바꿔버리는 거죠. 2번 같은 경우가 2번이 답인데 강한 산성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이 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야? 김치를 익히는데 관여하는 균과 매우 높은 산성의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혐기성, 이게 혐기성. 혐기성이 뭐야? 혐이 뭐지? 혐? 뭐 한자 계속 한자 나오네. 여자에다가 우리 혐오하다 할 때 혐자잖아요. 네. 이거잖아요. 겸할 겸자에다가 여자 들어있는 거야. 여자가 함께 갖고 있다는 게 뭐야 이게? 싫다 정말. 여자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자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겸하다. 싫을 혐. 혐오스럽다 할 때. 그러니까 기운, 그러니까 기운 기자인데 혐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면 산성 형태를 혐기성이라고 표현한 거지, 다른 말로. 그러니까 공기의 기야, 기가 기운 기자인데 공기를 싫어해요, 산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성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혐기성인 거지. 그 말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용어를 바꿔버려서. 그러니까 높은 산성의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유산균. 다른 말로는 혐기성 세균 이렇게 살짝 바꿔놔서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이거지. 됐어요? 15번은? 16번은 셔틀 것 같고 17번도 뭐 답이야 찾았겠습니다만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했는데 일종의 뭐예요 이거는? 추론이야. 추론인 경우는 어떻게 해서 추론이라고 한다?
추론이라고 말하는 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그냥 일치가 아니야. 그냥 일치는 지문이 제시되어 있으면 P면 Q이다. 그 동네만 찾아서 답하면 되죠. 그렇지? 근데 추론은 어떤 거야? P면 Q이다. Q면 R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합쳐져서 여기에는 뭐 나오겠어? 두 개를 합쳐놓고 해서 P면 R이다 라고 진술해버리는 거지. 그걸 의식해야 돼. 그걸. 추론적인 문제다. 이게 알 수 있는 것은 해서 추론적인 그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보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와 있는 것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그렇지만 자, 읽어봐요. 인터넷과 통신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은 정교한 형태의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여놓았다 했죠. 그 다음 쭉 한 서너 번째 밑으로 가면 이렇듯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했습니다. 이 부분,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5번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정교한 형태의 네트워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진 것은 낮아졌잖아요. 줄여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국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된 결과를 낳았다. 그 축소를 약화로 바꿔놨고, 그렇죠? 축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그거를 약화로 바꿔놨고, 역할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라고 하는 말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식으로 바꿔놨죠 지금. 말 바꾸기를 계속 시도한단 말이야. 출제자들은. 그런데 이거 같은 거지. 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그래서 곱씹어서 잘 판단해야 돼. 키워드가 되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잘 봐야 돼. 그걸 연결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지점이 언어 표현을 바꿔놨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걸 말 바꾸기를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답이 나온다. 이해됐죠? 네, 혹시 23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20분까지 한 걸로 하고 21분부터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독서와 관련된 뭐라 하지? 독서 인구. 독서 인구 그 관련해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비평 관련해서 내가 기획서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 줄이라도 책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한 줄이라도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그 정도는 봤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50% 넘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10%? 어? 아니야, 50%. 야, 한 줄을 읽는데 한 줄은 보지 않냐, 진짜? 근데 약간 책자 이런 거 종이책은 아닐 네, 것 종이책은 아닐 거. 그 종이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빼고야. 수험생들은 빼고 하니까 어쨌든 50%가 그 전에 넘었었거든? 근데 40몇 프로로 떨어졌어. 종이책을 접하는 경우가. 뭐 잡지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맨날 여자분들은 많이 보잖아요, 책을. 미용실 가면 한 10권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것도 안 봐. 책자가 아니에요. 하여간 책을 읽는데 2000년도에 15권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책이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뭐 그런 책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7.2권인가로 줄었더라고. 엄청 준 거지.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그 읽기 능력을 시험 보는 거야. 전 세계. 보는데, 하위 그 20%에 속하는, 거기에 속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5%였거든? 문해력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예. 하는 애들이 예전에는 5% 정도 됐거든? 이제 15% 3배 늘었어. 한 20년 지난 사이에. 그만큼 이 독서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독해력.
독서 인구 이런 게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 안에서 나는 그쪽에서 문학 부분을 다루는 건데 문학은 뭐 거의 안 접해. 소설이 뭐 이런 거. 우리 아들 표현으로 아빠 요즘엔 2초 이상 견디는 글이 없어. 계속 넘겨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길어도 안 보잖아요. 칼럼 쓰는데 원고지 10페이지 쓰는데도 길대요 사람들이. 원고지 10페이지. 그러니까 A4 용지 바짝 써갖고 한 페이지면은 한 8장 나오거든. 원고지 8장. 제목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길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문사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 더 짧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막 그런다 얘네들. 응? 원고지 30매 쓰잖아요. 너무 길대 못 보겠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뭐지? 그 집중하는 시간이 확연히 짧아진 거지.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거야. 영상 그다음에 OTT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플랫폼 형태의 어떤 영상 보는 거에만 익숙해져 갖고, 근데 그건 뭐하고 관련되냐면 사고력의 정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몇 수를 봐야 되는데 몇 수를 못 보는 거지. 바로 앞에 거만 보는 거지. 감정도 조절 못 하는 거지. 그건 좀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 봅시다. 이게 몇 수를 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피셈 문제는 몇 개의 수를 봐야 되는 경우가, 논리까지 들어가면. 한 서너 개 수는 봐야, 포인트를 잡아야 풀 수 있는 거지. 자, 21번부터 해서 질문해 볼까요? 23번. 23번, 이유는 뭘로 고쳐야 돼? 이유는 네, 맞아요. 뭘로 고쳐야 돼? 서술어 대신 영미의 초점이 놓이며, 영미의 초점이 놓인다 했잖아요. 여러 아이 중에서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앞에 그 소나무는 상록수이다. 소나무는 초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상록수이다에 초점이 있다고 했어요. 영미는 노래를 잘한다에서 초점의 대상 역시 영미가 아니라 노래를 잘한다에 가 있는 거죠. 영미가 하면 더 나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뭐이다 지점이 그 초점이 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상록수이다 했을 때는 상록수에 초점이 가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표현하지 문장 구조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영미이다 해야지. 그 앞에 벌써 그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시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구조적 차원에서. 그 1번,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거 있잖아요. 1번은 이게 은능이 두 군데에서 쓰이잖아요. 주어 그 작가 는에서 쓰이고 만년필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뭐? 기억에서. 기억에서. 네, 그 작가 는에서 한 번 쓰이고 만년필로 는에서 두 번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 용법이 다른지 어떻게 가려내는 거를 어떤 른을 지칭하는지도 헷갈리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예시 아닌가 해서. 이게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이거 우리말 그러니까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 대한 기본 관념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호한 문장, 중의적 문장, 모호한 문장 내지는 중의적 문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모호한 문장이 되고 중의적 문장이 되느냐. 여기서는 보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수식의 모호성, 수식하는 말이 모호해요. 예컨대 요 문장이라고요.
국화 씨 낙조가 뭔지는 알아요? 낙조 어. 한자 떨어지다 떨어질 낙자. 떨어지는 낙자에 어. 조나 조 낙조니까 떨어지는 낙자에 조 그러니까 선셋 개념이야. 해지가 해가 지는 것을 낙조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조가 뭐더라지 아침 조잖아요. 아니 비출 조자 정도이긴 하니까. 아침이 아니고 저녁 노을. 저녁 노을을 가리키는 말이 낙조지. 저녁에 비치는 거니까 비출 조자 쓰겠지. 이거. 오늘 이상하게 왜 한자를 나한테 계속 조명할 때 조자.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햇살, 그러니까 저녁 노을을 뜻하는 저녁 노을, 저녁 노을. 자, 요거에서 모호한 문장이 어느 거예요? 수식의 모호성 이렇게 할 때. 위에 거 밑에 거. 장엄한, 서해의 둘 다 관형어잖아. 수식하는 말이.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뭘 꾸미냐면 명사, 체엇,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 또는 명사, 구 같은 걸 꾸미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장엄한 서해의 뭐뭐의 어떤 애 자리에 있는 게 다 관형어야. 그럼 뭘 꾸미겠어? 서해를 꾸밀 수 있지. 또 서해의 낙조를 꾸밀 수도 있지. 둘 다 꾸밀 수 있잖아. 그게 모호해진 거지. 근데 이게 장엄한은 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것만 꾸미겠지. 장엄한 낙조 덩어리를 꾸밀 수밖에 없어. 장엄 자체를 꾸밀 수는 없는 거잖아. 장엄하다니까. 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모호해지죠. 요게. 모호한. 그 다음에 수식 형태 되게 많아요. 수식 형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일부러 모호하게 쓰는 경우도 있나요? 시적인 건. 시적인 부분에서 모호하게 써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게 만들어서 아예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죠. 그거는. 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닌 이상은 잘못된 문장이죠. 위에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시간 개념도 그래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만나자. 하여간 시간 부사에서도 뭘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부정문, 못부정문. 지금 바로 이거야.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게 논리학 쪽에서 접하게 되는 게 안부정문, 못부정문의 모호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진짜 국화 같잖아. 이거 안돼. 아씨. 국희라고 할까? 국희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 이거 모호한 문장이에요. 국희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호한 문장이 된다. 왜 모호하지? 안부정문. 이건 안부정문이야. 안이가 들어있는 거지. 안. 왜 모호해지냐? 요걸 부정한 것일 수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다.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국회가 가지 않은 곳은 학교이다. 학교를 부정한 것일 수도 있고, 가다를 부정할 수도 있죠. 국회가 학교에 가지는 않았다. 근데 여기다 뭘 붙여버리면 은는 만덕분 같은 보조사를 붙여버리면 보조사 되게 많아요. 은는 만덕분, 부터, 까지, 조차, 마저, 커녕, 나를 들가, 많은 그려,
그래 이요 이건 종결 보조사라고 하는데 종결. 아름답구만요 이렇게 아름답구만 그래 이렇게 할 때 그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보조사는 특수조사 옛날에는 특수조사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은는이 바로 보조사예요. 이 격조사하고 보조사로 나눠지거든요. 크게 나누면. 그다음에 접속조사하고. 그래서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결정 지어주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보조사는 누가? 국회가 대신에 국회만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 그렇죠. 국회도 해도 마찬가지고. 국회는 더 그래요. 근데 은근의 경우는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주어 자리에 그냥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강조하는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를 어느 지점에다 쓰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여기다 써봐요. 이건 서술어 부정한 거죠. 가지는 않았다. 여기다 써도 돼요. 학교에는 가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특정 문장 성분에다가 보조사, 은는 같은 것들 집어넣으면 그 부분을 부정하게 되는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보조사를 취해라. 그러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학에서 연결되는 게 뭐야? 국회에는,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하면은 모두 안 온 것인지, 아무도 안 온 것인지, 일부만 온 것인지 모호해잖아요. 근데 다는 오지 않았다 하면 일부는 왔다는 얘기잖아. 보조사 취해줌으로써. 그래서 논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조사 개념은 그걸 문제화시킨 거예요. 보조사를 취해줌으로써 모호성을 없애고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차원. 그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번은 적당한 예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작가는 원고를 연필로는 쓰지 않았다. 그래서 요 주어 자리에 은는 쓴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주어 자리에 은는 쓴 것은 모호성이 여전히 있는 걸로. 오케이? 이해돼? 주어 자리에 은는 쓴 거는 예전부터 이거 그냥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가와 은는은 주격조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는까지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주어 만드는 개념으로 처리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최소한 보조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부정한 개념이 된 거야? 만년필로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한 걸로 된 거지. 보조사를 는을 치면 쓰지 않았는데 뭘로 안 써? 만년필로 이걸 강조해 준 거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어? 이 보조사의 활용 형태가 어떤 것이 개념인지 얘기를 해준 거죠. 하나만 더 하자. 또 모르니까. 모호성을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사동사에 의한 모호성이 또 있어요. 죽을 사자예요? 아니, 시킬사. 싫어. 왜 한자 계속 시키라고 그래. 한자 강의 하는 거 같은데. 뭐뭐 하게 하였다 이런 거. 시킬사. 사역동사. 사동사. 그럼 기본 개념 이게 봐. 능동의 반대가 뭐야? 수동. 영어에서는 수동이고 우리말은? 주동. 아닌데요? 진짜요? 피동이지, 피동. 왜 수동이라 안 쓰고 피동 써갖고 또 헷갈리게 만드냐, 씨. 표현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능동의 반대 개념이 수동이라고 영문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피동하고 수동은 같은 거야. 중국어에서 피동이라 쓰기. 수동이라 쓰기도 하고 피동이라 쓰기도 하는데 우리말은 피동이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수동 개념 번역을 하면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달라. 약간 달라서 구분해 주려고 능피 이렇게 말하고. 주동의 반대는 뭐야? 이게 사동. 사동. 주동의 반대가 사동. 주인. 내가
주체가 돼서 행동한다는 말이고 내가 안 하고 시킨다는 얘기고 사는. 여기 국화시를 가르치면 한문을 알아야 가르치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자 개념이 확 다가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요즘에 한자 교육을 안 시켜서 문제야. 그걸 시켜놓으면 한자 개념이 탁 머릿속에 탁탁 잡히는데 한자 교육을 거의 완전 전면. 시험도 안 나오지. 응?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하고 우리 고유어하고 한자어하고 순우리말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한자어가 더 많은데 70% 아닌데 70%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어학자들은 58.5%라고 그래. 국어학자들은 58.5%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70%다 막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게. 자기 일했지. 자기 이렇게 하죠. 근데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58.5%예요. 58.5%인데 한자어가 발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순우리말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국어학자들은. 응? 주인 나왔으니까. 읽어봐요. 여기 어떻게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주책 맞다 할 때. 주책 맞다 할 때, 주체가 없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착이 주체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말로 볼 거냐, 한자어로 볼 거냐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이다. 이거. 우리말로 바뀐 거 아니냐? 지금 우리말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한자음 그대로면은 한자어라고 말하지만 한자음 그대로가 아니라면 순우리말 개념으로 우리말 개념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우리말이 58.5%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한자어다 기본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70몇 %가 맞지 사실은. 거기에서 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라고 왜 말하는 게 맞고 주책에다가 왜 틀려? 이제는 주책에다가 맞고 해버린 거야. 왜? 왜? 주관이 없는 거예요. 주착. 주대가 없다.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나서냐? 네가 나설 때 나서야지 주책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으니까 주책에 대한 틀린 거다라고 맨날 강조를 했었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나왔어. 그다음 어떤 일이 발생했어? 주책 없다 주책에다 쓰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책이라도 맞는 걸로 합시다. 복수표준어 인정.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사람들이 잘못 쓰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못 하잖냐. 변화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한동안 계속될 때 그리고 이미 굳어져 버릴 때 그때 가서 주책이 없는 거잖아요. 주책이 없잖아요. 나서서 주체성이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나서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주책이니?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뜻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야 이제. 같은 걸로. 구성 자체는 완전 다른데. 사동사 하다가 여기까지 왔노.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중의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히었다. 희가 들어가서 입다라고 하는 주동 형태를 입히다, 희 붙여서 사동으로 바꾸잖아요. 사동사가 입히다가 사정이죠. 입게 만들다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의적이잖아요. 의미가. 맞죠? 옷을 입히다 하면은. 어떻게? 엄마가 직접 입혀준 것일 수도 있고요. 동생이 너 입어 하니까 아들 빨리 입어 하니까 가서 옷을 자기가 스스로 입게 만들었다. 행위 주체가 옷을 입는 행위 주체, 입히는 행위 주체가 엄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옷을 어떻게 바꾸면 입게 하였다. 그러면 이건 중의성이 없어져요. 저거는 시킨 거니까. 입게 하였다. 그러니까 엄마가 입혀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개하다 형태를 바꿔주면 중의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입혀 주었다.
입혀 주었다. 엄마 입혀 준 거고 입게 하였다면은 시킨 거고. 그러니까 입히다 개념 자체가 들어가면 벌써 중의적이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 나온 김에 떡볶이 제사를 지내버리자. 관련된 것들 나올 수 있는 게. 국어학 관련된 부분들을 지문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 예시 같은 거, 이 스타일로 나온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진행, 완료 개념이 또 중의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뛰고 있다. 완료된 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응? 국화가 열심히 운동장을 뛰고 있다 그러면 진행 아니야, 진행. 국화가 잠에서 깨어 있다. 이거 완료죠. 그러니까 본용어과 보조용어인데 뭐 깨는 행위가 계속돼요. 깨고 계속 돼요? 나 깨고 뭐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깨는 행위가. 아니 깬 상태를 유지한다. 아 그러니까 그거 완료된 거죠. 깨는 행위는 끝난 거잖아. 어? 근데 옷을 입고 있다 해봐. 옷을 입고 있다. 완료야 진행이야. 둘 다 된단 말이야 이게.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옷 입고 있네. 뭐 입었네 그냥 이미. 어? 그래서 이거는 모호성이 되는 거야. 모호해지는 거지. 완료냐 진행이냐 개념에.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 이거지. 그럼 그건 어떻게 봐? 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위에 앞에 예시처럼 구분할 방법이 있어요. 옷을 입은 상태이다 하든지 뭐 표현을 달리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입는 중이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모호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은는 같은 그 보조사를 활용해서 주격조사하고 관련지어서 중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강조함으로써 중의성을 없앨 수 있냐. 그러니까 안목부정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국어학 재밌어요. 잘 보면은 우리 실수하기도 좋은 지점이긴 합니다만. 또 30번.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우리가 글의 진술 방식 얘기할 때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4번.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논증 얘기하는 거지.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5번 이슈?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과. 이건 원인과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논증의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심이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주관적 판단, 어떤 주장하려는 거잖아요. 주장을 하려고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논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4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5번 헷갈릴 수 있어요. 인과 아닌가? 원인 결과 이렇게. 근데 주된 게 뭐냐? 뭘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인과적 서술 방식을 통해 기술한다. 그냥 기술만 나왔는데 이 표현보다는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증한 거다 이건. 4번이 이 글의 내용을 합당하게 표현한 거지. 합당한 표현죠. 인과가 없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글 전체를 잘 말해준 거. 1번은 설명인 거지. 2번은 묘사죠. 3번은 시간적 순서니까 서사지, 서사. 내러티브. 서사 형태고 5번이 인과고요. 인과를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원인 결과잖아요.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 나와도 인과예요. 거기 가세요. 인과는 반드시 원인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다.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남지수요. 지수. 로그는 로그. 아 진짜 짜증나지 이런 거야. 아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 그 종합운동장에서 장지갑 주운 얘기? 아니. 우리 내 친구가 변호사 하는 친구가 지갑을 줬어. 장지갑 긴 거. 딱 열었더니 거기에 빡빡 깎은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진짜야. 그거 딱 했는데 오씨 그래 하고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하얀 게 하나 있더래. 뭐? 사직서. 왜 사직서 갑자기? 그냥 신고를. 수표. 오. 일십억 원. 일십억 10억짜리 수표가 있다.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 못 쓰잖아요. 그건 무슨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얘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거 다 알지. 그래서 10%인가 15%를 받는다며. 맞아요. 갖다 주면.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가 있어갖고 잠시 새네 우리 동네 거기 갖다 줬는데 거기 경찰관 나도 알거든.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갖다 줬는데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이렇게 전화번호만 일러달라 했나 봐. 또 해서 주소 전화번호만 일러줬다 그랬어. 그 전화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왔더래. 그 지갑 주인이 찾았나 봐. 그래서 그 지갑 주인이 계좌번호 일러달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적어줬더니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 1억? 100만 원? 100만 100만 원? 3억 5천 들어왔더래. 목숨까지 이런 거였나? 3원? 나중에 가서 그 경찰관한테 물어봤나 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스님이래. 스님인데 불사를 하라고 누구 좀 독지가가 돈 많은 사람이 좀 기업하는 사람이 돈을 줬나 봐.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니 가서 그 일련 번호 같은 거를 물어보려니 그것도 참 창피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찾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서 스님 돈 많아 하여간 3억 5천이라고. 그래서 그 스님이라고 하니까는 그 경찰관하고 같이 나도 가서 같이 소주 한잔 했거든. 근데 절이 뭐냐, 어느 절이냐 막 물어봤거든. 절이 알겠어? 만우절이라고 하더라고. 만우절. 이제 조만간 있으면 만우절 올 거 아닙니까? 야 누가 3억 5천 주겠냐 이씨 말대. 뭐 3억 5천 주기라면 야 1,000만 원도 안 줄 거야 아마. 인생이 그런 거야. 다 속고 속이는 거야 다 씨. 왜 이 얘기했지 내가? 갑자기 놀리시려고. 여기 33번이에요. 32원 막 이게 정리하기 좀 헷갈렸죠. 32원아. 그치? 네, 32번 좀 헷갈려요. 자, 33번 질문했는데, 뭐가 문제야? 니은을 볼 때, 니은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5번이니까 제가 3번 걸렸거든요. 5번이니까 맞다는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지금 입자이로는 빛의 속도는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고, 그 파동이로는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니은이 말하는 건 색깔이 다른 두 빛 중에 두 빛이 속도가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1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공기인 경로 1보다 왼쪽에 맺혀서 물속의 속도가 느림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 경로 1은. 경로 1은 물을 통과하는 거고. 그렇지. 네, 경로 2는 공기를 통과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파동이론이 말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의 색깔이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하나는
물에서 더 느려진다. 그렇지.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말하니까 강화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색깔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그렇지. 파동 이론은 강화되는 게 맞고 입자 이론은 약화되는 게 맞지. 근데 입자 색깔은 적용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색깔이 다른 두 빛 중 하나는 경로 2를, 다른 하나는 경로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2를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왼쪽에 맺힌다면 그러니까 더 느린 거죠. 그 느린 거지. 느림을 보여주는 거야, 얘가. 더 느린 거. 느린 것을 보여주기 되기 때문에 입자 이론은 약화되는 게 맞지. 뭘 보여주기 때문에 물속의 속도가 느림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물속의 속도 왼쪽에 맺혀서 경로 1보다 왼쪽에 맺혀서 물속의 속도가 느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맺혀야 하는 입자 이론은 약화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그러니까 빛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빛이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건 상관없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왼쪽에 맺혔냐 안 맺혔냐 이 개념하고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 기억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속도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물이 더 빠르다는 걸 부정하거나 색깔 때문에 속도가 차이 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이 약화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해했습니다. 딱 니은이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없잖아. 뒤섞여 있어 지금. 왼쪽에 맺힌다가 포인트였어. 어쨌든 왼쪽에 맺힌다. 또 33번은 5번. 강화 약화가 제일 어려워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니까 뭐뭐 강화 약화 이전에 먼저 판단을 해. 하고 나서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건이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조건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강화 약화 생각해야지. 한꺼번에 강화 약화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집중도가. 교수님, 그럼 이 강화 약화가 있을 때 한 문장 안에 강화랑 약화를 둘 다 말하면 좀 보통 있죠. 뭐? 강화 약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은이 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문장이 강화시키는 문장도 있고 약화시키는 문장도 있고 동시에 지금 얘기한 거는 파동 이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 말하고 있는 거지? 아, 파동 이론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야지 이 순간에. 그치? 그럼 파동 이론 얘기하는 기억 니은에서 니은이 파동 이론이니까 파동 이론을 보여주는 거니까 강화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보여주는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이론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파동 이론을 보여주는 예시니까 당연히 강화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응. 38번. 38번. 이때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응. 38번에서 왜 1번이 답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입니다. 응. 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했는데 빈부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루지 않아요, 아예. 빈부격차 해소를 텍스트 안에서 아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2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 총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 이거는 어디에 있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뭐야?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이는 정책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게 주장이잖아요. 그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인다? 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야? 사회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인 거지. 그 의미잖아요.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인다의 의미가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같은 얘기라고.
말을 바꿔놓은 거지. 경제적인 부분 아니에요 지금. 경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1번이라 생각했냐면은 이 제로섬적인 요소를 지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잖아요. 안문단의 주장이. 여기서는 빈부 격차 해소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예. 근데 제로섬이라는 게 그 뜻 아니에요? 그게 왜 여기 보면 더 못 살게 된 사람 중 하나라면 내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해서 위안을 얻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로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이 사람은 적게 먹게 되고 네.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구조로는 실질적으로는 제로섬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 문제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빈부 격차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차이잖아. 빈부의 격차. 네. 그거를 해소한다? 해소한다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결론은,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은, 우리의 정치, 경제적 구조로는 실질적으로 제로섬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 문제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야. 대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변화를 막거나 공공정책 시행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이게 정책이잖아요. 정책. 정책적인 부분에서 빈부 격차 해소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본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에 대처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로섬적인 거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경제 문제 부분에서 제로섬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 문제 부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대처는 안 돼. 네. 안 된다라고 했잖아 지금. 근데 얘는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 없다라고 얘기니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1번은. 근데 정작 첫 문단에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처할 수 없다잖아요.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이거든. 네. 뭘 비판하려고 하느냐가 이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총 결론이 뭔가야? 1문단에서 결론이 나온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첫 번째 문단에서 결론이 그런 요소와 관련된 건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2문단에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변화를 막거나 사회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공정책이 급여 시행되는 걸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렇지. 또 빈부격차에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변화를 막거나 공공정책 시행을 막는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요게 말하자면 주장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 주장이 뭘 비판하려는 거냐? 빈부격차 해소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한다 아니에요? 사회 총생산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전체 이익이 되는 것이 좋은 정책이야. 그걸 비판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교수님 근데 저는 그 앞부분이 아니라 그 뒷부분으로 답을 골랐거든요. 중요한 정책이랑 좋은 정책에서 거기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사회 총생산이 그냥 똑같이 그냥 경제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본다면 경제적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이 있고 안 중요한 정책이 있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제적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라는 말로 판단을 하면은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 해결책이든 해결 못 한다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책은 없다라는 거니까. 그렇지. 그 말에 봤을 때는 2번이 그러면 경제 해결책 중에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2번은 맞고 1번은 이제 특정 경제 정책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이 소리인데 이거는 본 주장에서는 어떤 정책든지 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다 똑같은 이 효과가 없으니까 제로섬이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하다 좋다 해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 그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서 이 주장에서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인 거야. 개인, 자기. 마지막에 표현된 것에서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치? 자신의 이익을 높이려고 그런 경제 변화를 막거나 공공정책 시행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뭘 비판하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경제정책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비판하려면 어떤 거야? 자신이 아니라 전체, 공공정책. 그런 의미에서는 1번, 2번이랑 앞부분이 사실 거의 똑같은 말인 거죠. 사회 총생산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다고 했는데 이 글의 주장은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이어야 돼라고 하는 쪽이라고. 포인트는. 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가운데쯤 어떤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평균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못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춘다.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요게 포인트거든요. 만약 당신이 더 못 살게 된 사람 중 하나라면 내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해서 위안을 얻지는 않을 거다. 결국 우리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해소할 때 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부자가 못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빈부격차 해소라고 하는 차원과 연결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해결책이 예시로 그냥 하나 된 거지.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실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 자체가 다 손실을 수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 안에는 빈부격차나 사회 총생산이 많아지는 거나 둘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말이 돼요. 꼭 이거에 수반된 이거에 한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사회 전체가 총 생산량이 좋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됐어. 우리나라의 평균 GDP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평균이잖아요. 그치? 평균이 좋아진다고 해서 각 개인,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치? 엄청나게 많이 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적은 걸 가지고 나눠 가죠. 근데 평균은 높아졌지만 개인적인 삶 하나하나들은 개별적인 사람들은 좋지 않아. 자, 그런 상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변화를 막거나 공공정책 시행을 막아야 된다, 막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인가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럼 비판하려면 뭘 비판해야 되겠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개인한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말해야 돼. 주장하는 바가 빈부격차라고 하는 건 한 차원 다른 차원인 거죠, 어찌 보면. 한 차원 더 넘어간 거야. 제시된 것은 개인의 이익이 돼야지 전체가 높아졌다고 해도 개인에게 별로 돌아가는 게 없으면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비판하려는 건 어떻게 했어? 전체 이익 때문에 좋은 거야. 를 답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2번이 되겠다는 거지. 좀 1차원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따로 그런 차원은 어찌 보면 뭐라고 해요? 직접적인 제시도 안 됐을 뿐더러 그것이 또다시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빈부격차 해소라고 하는 차원은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 그 제시된 걸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된 것에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전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한다. 그게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 뭐였지 아까? 지수. 지수. 로고 지수 맞아, 지수. 기억하려고. 39번 맞았어요? 그럼 물어야지 왜 안 물어? 이제 끝나서. 그래요? 그 다음 물으려고 했구나. 네.
39번 알겠어요? 그거까지 알겠어요? 안 풀었지? 풀었어요? 몇 번 했어요? 저 이분에 못 풀었어요. 아, 못 풀었어요? 그럼 자세히 한번 다 풀어봐요. 다른 친구도 다 알겠어요? 40번도 뭐 기본적인 거죠. 잘 보면 풀 수 있습니다. 답 체크. 그러면은 지수 씨는 나머지 지금 못 푼 것들 다 더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가서 지도를 더 받든지. 그렇죠? 그냥 몰라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번 3월달 봐요? 아니면 7월달 봐요? 어느 때 봐요? 시험은? 내년. 내년? 왜 내년까지 올해 끝내버리지 왜? 준비해서 이제 맞아. 설 잘 지내고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증조부 증조모 합제를 하는데 오늘은 하고 다음 주는 쉽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보니까 5주더라고. 5주가 목요일이야. 그래서 한 주는 쉬어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쉬고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 제사까지 먹고 제주도에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일찍 아침에 오는데 금요일 날 다른 데서 또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꼭 하기 위해서 내일 날짜로 비행기를 맞췄다니까. 아이씨 비싸더라 씨 전날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도잖아요. 그 비행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딱 2자리 있더라고. 내가 막 표 끊을 때. 와 겨우겨우 맞췄어요. 아슬아슬. 보통 그 싼 거는 막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잖아. 10몇만 원짜리더라고. 제일 싼 게요? 표가 더 개밖에 없어. 13만 원, 14만 원 얼마, 뭐 20몇만 원짜리도 있고.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또 문제를 다시 잘 다듬어서 예상 문제 좀 만들고 해서 다다음 주 시험은 좀 쌈박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겹치는 문제도 있었고 예전 문제도 있었고 좀 죄송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잘 정리하시고 설 조상님들한테 절 세배 잘하고 절 잘하고 그래서 복 많이 받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